이현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희입니다. 이제 겨울이 마지막 짐을 챙기고 있습니다. 해가 점점 길어지고 따뜻한 햇살이 부드럽게 창을 넘어오고 있습니다. 문득 들려오는 새소리에 누군가 그리워지는 계절. 진한 커피 한 잔에 가슴에 묻어둔 그리움을 살며시 꺼내봅니다. 커피에 설탕을 넣고 크림을 넣었는데 맛이 싱겁습니다. 그대 생각을 빠뜨렸군요. 3월 보이는 라디오 두 번째 이야기, 시를 품고 사는 사람들의 글 읽는 마을. 오늘 초대 손님은 커피 시인으로 유명한 윤보영 시인님을 모셨습니다. 시인님 반갑습니다. 네, 시인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커피 시인 윤보영입니다. 네. 윤보영 시인은 경북 문경에서 태어나셨고 보건복지부에 근무하시다 퇴직하셨습니다. 시인이고 아동문학가이십니다. 2009년 신춘문예 동시 부문 당선되셨고 커피도 가끔은 사랑이 된다. 세상에 그저 피는 꽃은 없다. 사랑처럼. 시인의 마을 등 20권이 넘는 시집을 발간하셨습니다. 서울 북한산 자락 애국지사 묘역에 추모시가 설치되어 있으며 초중등학교 교과서에 시와 동요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윤보영 전국 어린이 동시낭송 대회와 윤보영 시로 여는 시낭송 콘서트, 그리고 시집 발간을 위한 온라인 수업도 수회째 하고 계십니다. 최근에는 경기도 광주 휴 이야기에서 윤보영의 시가 있는 길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시인님, 오늘도 커피 드셨죠? 예. 네, 오늘 커피 맛은 어떤 맛이었을까요? 달콤하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겠죠. 왜냐하면 오늘 네. 이렇게 보이는 라디오 네네네. 방송이 네네네. 있으니까 네. 오늘 가서 만날 사람들, 이 방송을 통해서 만날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네. 자동적으로 들고 있는 커피가 이 달콤하고 그렇게 맛있을 수밖에 없죠. 그랬군요. 행복합니다. 저희가 더 행복하네요. 네. 커피에 설탕을 넣고 크림을 넣었는데 맛이 싱겁습니다. 그대 생각을 빠뜨렸군요. 10년은 전에 제가 사이트에서 제가 이 커피라는 시를 발견하고요. 엄청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평범하면서 따뜻한 마음을 울리는 아주 기발한 생각을 어떻게 하셨을까? 또 커피에 설탕을 넣었는데 맛이 싱거웠다. 왜 그런가 봤더니 그대 생각이 빠져 있었다. 이런 발상을 할 수 있는 분은 누굴까? 저는 그때부터 윤보영이라는 세 글자의 이름에 무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랬군요.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무렵에 시를 애송하는 국민이라면 아마 이 커피라는 시에 매료되지 않았던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더구나 여자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남자인 거죠. 항상 온색의 머플러를 목에 두르고 청순한 이미지의 국민 남동생 같은 남자였다는 거죠. 그래서인지 시인님 가는 곳이 바로 길이고 시인님이 움직이는 곳이 바로 바람이었어요. 서울 경기를 비롯해서 대구, 부산, 전라도, 강주, 목포, 심지어는 이웃나라 일본에까지 알려져서 시인님 가는 곳엔 극성 팬들의 환대가 엄청 났었습니다. 어떤 모습이었을지 상상이 됩니다. 윤보영 시인은 그 커피에 대한 시가 대략 한 1,500편? 네. 정도 넘는다고 합니다. 저도 커피를 마실 때는 가끔 기분이 센치할 때가 있거든요. 이 커피라는 시는 언제 어떤 영감에서 쓰게 되셨을까요? 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주는 이 커피시 이혜인 수녀님,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이혜인 수녀님께서
평생 읽으면 좋을 시로 추천까지 해주신 시입니다. 이 커피 시는 제가 국무총리실에 근무하던 2001년도에 처음 시를 쓸 때 썼는데요. 지금까지 15,000여 편의 감성시를 발표했는데 그 중에 이게 97번째 그러니까 97번째 시였으니까 우와. 아주 시를 쓸 초창기에 이 시를 썼다고 보면 됩니다. 네. 예, 2000년대 초에는 사실 이렇게 그 직전까지 그 커피에 설탕 넣고 크림 넣고 이렇게 타먹던 어떻게 보면은 맥심 네. 커피 뭐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다방 커피, 다방 맥심 커피, 예, 맥심 예. 커피 맞죠? 그게 이제 유행이었는데 네. 2000년도 들어서면서 이게 이제 그 커피를 타주는 문화가 사무실에서 더군다나 이제 공공기관에서는 사라지면서 네. 복도마다 자판기가 하나씩 이렇게 그 설치되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서로 이제 잠시 그 100원짜리 동전을 이제 가지고 네. 복도에 나가서 자판기 커피를 뽑아 먹던 그 시절에 쓴 건데요. 네. 어떻게 보면 여기서 꼭 이 그대 생각이라는 게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네. 또 독자에 따라서는 내가 근무하는 직장도 될 수 있고 또 우리 가족도 될 수 있고 그 그대라는 대상이 없으면 우울하고 힘들고 이렇게 괴롭고 뭐 이런 어떤 부분이 이 그대라는 대상으로 선정해서 그냥 이거는 우연히 이렇게 메모를 했는데 이 시를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네. 제가 지금까지 앞에서도 우리 그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500여 편의 커피시를 적었는데 독자들은 그 중에 이 시만한 시는 없다. 이 시가 최고라고 생각할 정도로 독자들이 저 역시도 좋아하는 시고 그렇게 애착이 가는 시입니다. 굉장히 매력 있는 시였어요. 그쵸. 제가 처음 접했을 어찌 때도. 보면은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가장 그렇죠. 어려운 그런 그 발상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네네. 생각만 해도.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중에 그대는 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 그렇죠. 생각에 더 이 시가 또 네네. 인기가 많았지 않았나 네네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저희가 3월 첫 번째 보이는 라디오 방송할 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는 미쳐야 한다. 미쳐야 성공한다. 즐겁게 미치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시인님께서도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문학에 완전히 빠져 계시는데요. 잠시도 쉬지 않고 무언가를 계속 만들고 실천하고 계십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계획하신 것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하셨던 일 중에 가장 보람되었거나 또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뭐 저는 어떤 시를 쓰는 작가로서 가장 큰 보람은 행복한 이 순간을 글로 쓸 수 있다. 이 자체입니다. 제가 적은 글이 독자들 그러니까 가족들이 제 글로 인해서 또 글을 쓰는 내가 행복하니까 가족들이 행복하고 또 가족이 행복하니까 이웃이 행복하고 이웃이 행복하니까 자연적 사회 사람들이 이제 행복한 이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 제가 매일 아침 새로운 시를 적어서 많은 독자들에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제일 큰 행복 아닌가 작가로서. 두 번째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제가 시낭송을 대중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10년 전 그러니까 2012년 3년 이럴 때 제가 독자 만남 행사를 개최를 할 때 보통 100에서 200명씩 모일 때 그때 이제 제가 제 시를 낭송해 줄 낭송가를 이렇게 모실 때 낭송가가 거의 없었어요. 그때 제가 모셨던 분이 한금찬 시인님, 그다음에 김문중 회장님, 낭송가님, 장충열 낭송가님, 뭐 이런 분들에게 시에 더 가까우신 분, 예, 전문 낭송가라기보다는 예, 그렇죠. 그런 분들이 이제 그 저희 행사에 오셔서 낭송을 해주고 하셨는데 그 뒤에 이제 차츰 이제 시 낭송하는 분들이 이제 늘어나고 이럴 때 제가 감성 시를 낭송시로 만들어 가지고 이 이제 영상을 이제 많이 만들어서 보고를 했고 그 낭송을 보고 나도 낭송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 시낭송의 대중화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하나는 제가 무대를 많이 만들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네네. 시낭송 콘서트 뭐 이런 것들을 유로 콘서트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시 낭송을 배운 분들에게 이 낭송을 발표할 수 있는 장소, 자리를, 무대. 기회를, 무대를 많이 제공했거든요. 사실 이렇게 낭송을 배워서 어딘가 간중이 있는 앞에서 한번 멋지게 낭송해보고 싶은 것은 낭송을 배우는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골프를 칠 때 머리 얹는다고 할까? 뭐 그처럼 그렇죠. 이제 한번 네네. 또 이렇게 그 유로 그러니까 내가 출연료를 받고 또 낭송하는 기회, 그래서 출연하는 분들에게 또 뭐 한 10만 원이든 뭐 적지만 이렇게 이제 출연료를 주고 모시는 이런 역할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시낭송의 대중화 뭐 이게 기여했다고 보고, 또 하나는 제가 캘리그라피의 대중화를 또 제가 그 선도해서 이끌었습니다. 저는 캘리그라피가 한 5년 전부터인가 이게 인스타와 연계해서 사진을 올리는 게 인스타잖아요, 그죠? 네네. 그런데 이제 거기 그 캘리그라피 작가들이 사진을 올릴 때 사진 속에 캘리그라피를 쓴 요게 글씨가 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거기에 두세 줄 짧은 시가 윤보영 시인의 시가 딱 적절해. 그렇게 많은 시가 이제 발표되니까 많이 썼는데 늘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저작권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인스타에 뭐 팔로워도 한 10,000명이 넘는데 거기다가 윤보영 시인의 시는 저작권 없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올려놨기 때문에 이 캘리그라피 작가들이 그 시를 많이 썼고, 또 실제적으로 뭐 100명, 200명, 300명이 모이는 캘리그라피 작가들이 직접 현장에서 이렇게 뭐 작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행사도 여러 번 개최하면서 잘 그 이끌어왔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이 윤보영 동시 전국 어린이 낭송대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동시 낭송대로는 제일 큰 그 낭송대회를 만들었다든지 또 나름대로 또 그 시를 뭐 쓰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또 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쓴 시로 시집을 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시집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렇게 제공해 주는 등 나름대로 그 여러 가지가 있고요. 또 아까 또 하나 이게 말씀하셨죠. 북한산 그 자락에 하면 맞아요. 제가 어떻게 보면은 이준 열사나 뭐 신익희 선생님이라 뭐 이런 분들을 교과서에만 이렇게 배울 수 있는 분들의 우리나라 독립 운동가 그 16분의 시를 묘비마다 설치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 또한 굉장히 영광이고요. 또 뭐 윤보인 시가 있는 길, 윤보인 시가 있는 마을, 윤보인 시가 있는 숲, 윤보인 시가 있는 공원, 윤보인 시가 있는 정원 등 전국 곳곳에 7곳 정도가 이제 고향과 이제 상관없이 그런 어떤 만들어지는 뭐 그런 과정도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그 이제 시를 사람들이 독자를 이제 시가 독자, 우리가 이 작가가 시를 쫓아가는 그런 형상에서 지금은 시가 사람을 쫓아가는 뭐 이런 형상으로 바꾸는데도 큰 역할을 했다고 보면은 시의 대중화 이것도 저는 보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이야기 들으면 들을수록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책 속에 잠자고 있는 시를 낭송가들이 일깨워줘서 노래로 불러서 대중화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저작권이라는 거는 사실은 문학에서는 없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음악은 이제 작곡도 하고 가사도 있고 하니까 또 다양한 여러 그 역할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작권이라는 단어는 저는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반드시 동기가 있습니다. 네. 예, 시인님께서도 시를 쓰시게 된 동기가 있으신지, 그리고 언제부터 시를 쓰시게 됐는지 그게 정말 궁금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시를 쓰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고 이제 많이 묻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시집으로 발표한 시집이 뭐 한 21권 정도 됐고 그 외에도 많은 책들이 이제 뭐 동인지라기보다가 이제 그 책을 예를 들어서 동시낭송대회에 제시가 담긴 뭐 이게 책이 만들어진다든지 이런 것까지 하면은 정말 많은 책이 나와 있는데 그런 많은 책을 이제 발간한 초창기는 첫 편부터 시작 안 했겠습니까, 그죠? 네. 그 첫 시를 쓰게 된 거는 97년 정도에 1997년 정도에
그 저희 고향 시골집에서 문경. 문경이죠. 네. 네, 문경에서 어머님이 사시던 집을 새로 지어서 이사할 때 그때 이제 아버지는 이제 일찍 돌아가셔서 형님이 이제 그 아버지를 대신해서 저희 이제 가족들 이끌고 이제 이제 어떻게 보면 부양이라 해야 되나요? 네. 이렇게 했는데 그 새로 집을 지어서 이사하는 날 제가 큰 형님이라는 시를 지어서 시도 아니고 뭐냐 봄, 여름, 가을, 겨울 형님에 대한 기억을 이렇게 떠올려서 그걸 메모해 가지고 입택하는 날 이렇게 이제 읽어 드렸을 때 가족 앞에서 형님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얼마나 감동하셨으면. 예,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게 네. 시의 힘이구나. 네네네.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메모를 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왔죠. 그렇게 그래서 동기는 그 형님과의 관계 때문에 이 시를 쓰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또 본격적으로 이제 시를 쓰기 시작한 거는 이제 98년 정도에 그때 이제 여가 시간을 이용해서 시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로부터 어떻게 보면 지금 한 22년 정도 됐는데 뭐 21권의 시집을 냈으면은 매년 시집 한 권씩 냈다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평생에 한 권 내기도 어려운 사람도 많은데 그렇죠. 대단한 예. 열정입니다. 대단하신 것 예, 같습니다. 네네. 네. 저는 사교성이 좀 부족해서 사람하고 처음부터 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시인님처럼 인기가 또 너무 많은 분은 특히 어려워합니다. 네. 그런데 제6회 윤보영 전국 어린이 동시 낭송 대회 때 제가 가르쳤던 박수빈 어린이가 대상을 받았고 또 제가 초대 낭송으로 출연을 했었는데 그때 대상 어린이에게도 상장과 상금 100만 원을 주고 가르친 저에게도 상장 상금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초대 낭송했다고 또 출연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돈을 한 푼도 받을 수가 없어서 후원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웠습니다. 이렇게 많은 새싹들에게 문학의 꿈을 키워주기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반성하고 가슴 찡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감동을 어찌 돈으로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정말 감동입니다. 이게 감성이 메말라가는 꿈나무들에게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고 계시는군요. 그러면 행사 비용이나 상금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실까요? 예, 그때 우리 이현주 이 낭송 지도자죠. 네네네. 지도해 주신 네. 선생님이신데 제자분이 대상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그때 이제 저희들은 상금은 한 700만 원 정도, 700만 원 정도 되는 시상금이 있고 또 그 중에는 지도를 하신 분의 이제 대상을 받은 지도하신 선생님에게 또 30만 원 드리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야 우리 이제 이현주 우리 그 당시 이제 지도하시는 우리 그 낭송가님이시죠. 낭송가님 제자가 출연했는지도 몰랐고 또 대상 받으리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또 그래서 초대 낭송가로 낭송도 하고 하시긴 했는데 이렇게 그 대상까지 받고 이제 상금을 이렇게 또 받은 것을 그 출연 그러니까 이제 대상의 그 서성 그러니까 가르친 선생님의 지도자에 대해 주는 돈을 저희들에게 뭐 선뜻 그냥 기부를 해주셔가지고 저희들 이제 그 행사비에 보탰죠. 보통 행사를 하는 데는 시상금 이제 장학금이라고 하죠. 뭐 대상이 100만 원 되지만 그게 한 7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이제 장소 임대료라든지 심사비라든지 또 식비 그다음에 또 어떤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진행비, 운영비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보통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적은 돈은 아닌 것 같네요. 그럼요, 네네네.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이 돈을 어딘가에 이제 이렇게 지원을 받는거나 그나 예산을 지원받거나 이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순수하게 꿈나무 어린이들에게 창의력을 이렇게 깨워주기 위한 또 이제 높여주기 위한 이런 그 생각에 동참하시는 뭐 독자분들 이런 분들이 십시일반으로 10,000원,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이런 식으로 모아서 그게 1,500만 원에서 한 2천만 원 정도 모이게 되고 그 돈 가지고 이제 행사를 하는데 지금까지 지금 10년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올해 이제 8회째
8월 마지막 주에 이제 본선을 하는데 전국대회입니다. 예선을 거쳐서 본선을 하는데 그 행사에 어떻게 보면 이 대회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대회이기도 하고 뭐 그래서 저는 굉장히 보람이 있고 그리고 또 그 뜻에 동참하는 분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그렇게 후원을 해주니까 물론 이제 저 역시도 후원을 많이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은 인쇄 받는 것은 무조건 다 동시낭송대에 기부한다. 저희의 경우 또 이 강의료의 10%를 기부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저 역시도 뭐 100만 원, 200만 원 일단 그 기부를 하게 되고 또 한 100여 분이 해외에서까지 이제 기부를 해서 기부된 돈이 마련되고 하고 있죠. 앞으로 잘 운영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그 낭송대 우리 박수빈 어린이가 저도 이제 대상을 받을 거라는 사실은 생각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린이가 유치원 때부터 저희 복사골 행사 때 낭송을 하기 시작을 했고 무대에 섰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몇 번 나갔는데 대상은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대상은 좀 운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뭐 크게 기대는 안 했었는데 이제 박수빈 어린이가 대상을 받고 나서 이제 저희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역시 그냥 받은 대상은 없다. 그만큼 한 5살, 6살 때부터 시작했던 거가 그게 이제 6학년 때 대상을 받았던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이제 상금만 한 700만 원 정도 나간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정말 그 깜짝 놀랐던 게 그 어린 아이들이 본선에 올라온 아이들이 40명이 좀 넘습니다. 근데 이 40명 어린이들한테 다 상금을 줍니다. 다 줍니다. 네. 그리고 그걸 보면서 정말 제가 좀 부끄럽고 그래서 제가 그런 돈을 정말 가질 수도 없었고 그랬는데요. 또 이제 올해도 또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올해가 몇 회라고 하셨죠? 올해 8회째. 네. 이제 8회째 하고 있고요. 예. 그러면 8월 말쯤에 본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예선은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공지가 나갈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3월인데. 예. 공지가 나가면 예선을 거쳐서 이제 한 달 정도 두고 이제 본선에 진출팀은 이제 발표를 하게 되고. 그러면 지금 이제 곧 나가면 4월 정도에 공고가 나가서 5월 정도에 예선을 받게 되겠네요. 그렇죠. 예선을 받고 나면은 6월에나 이제 7월 초쯤에 이제 그 본선 이제 합격자를 발표가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엄청난 많은 전국의 어린이들이 그 예선에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명 정도 되나요? 이제 시기에 따라 가지고 좀 이렇게 그 달라질 수는 있고 또 코로나 때문에 또 활동이 이제 비자연스러울 때는 또 이제 차이가 있었는데 정말 이 충주, 광주, 부산, 포항, 전국에서 이렇게 예선을 거쳐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은요 어떻든 간에 이 가장 중점 두는 것은 공정성이다. 공정성을 두기 때문에 사진에 이렇게 그 대상이 결정되어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그 대상 받은 어린이를 결정된 된 어린이에게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신뢰성이 깨지기 때문에 현장까지 이제 심사위원회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현장에 와서 이제 심사위원을 알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현장에서 이제 학계 내 가지고 바로 대상을 결정을 하고 이런 어떤 정말 이 그 공정을 기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심사위원들도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이제 어린이들이니까 예를 들어서 아동문학작가협회 회장이라든지 동시문학 회장이라든지 또 어린이들 관련은 이제 일을 하고 있다든가 소년 한국일보 그쪽에 이제 편집국장이라든지 그리고 또 교직에 계시는 분이라든지 다양하게 봤을 때 어린이가 이 정도 하는 어린이는 이 동시 낭송에서 이제 입선해서 어린이 시 낭송가에 인정을 해줘도 되겠구나 하는 그런 분을 정확하게 이제 이게 가려내서 시상을 줄 수 있는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심사위원을 하는데 한결같이 저도 그렇지만 심사해 보면은 뭐가 문제냐면 이런 문제예요. 거기에 대상은 따로 없어요. 참가자 모두가 대상입니다. 어린 시절에 자기가 정말 시 한 편을 동시를 외울 수 있고
처음에 일단 많은 시 중에 이제 찾죠. 찾은 거 가지고 이제 읽죠. 읽고 난 뒤에 그걸 외우죠. 외운 거 가지고 수도 없이 낭송을 할 거예요. 뭐 연습하고 이모가 와도 연습하고 삼촌이 와도 연습하고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본선에 오는 경우는 8월 한 달 내내가 휴가도 가서도 계속 낭송하듯이 집안이 계속 부모들이 덜어주고 잡아주고 이렇게 낭송만 한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어리니까 훗날 컸을 때 이 동시 한 편은 정말 기억을 하는 시 한 편을 갖고 가는 이런 기회를 부여하는 그 자체가 인생에 있어서 대상이지 그 순간에 잠깐 이렇게 뭐 사투리 하나 넣었다든지 단어 하나 빠뜨렸다든지 이거 가지고 대상을 결정하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그래도 우열을 둬야 된다고 해서 차등을 두긴 하지만 참가자 모두가 대상 수상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게 기억에 남습니다. 저희도 어렸을 때부터 뭔가 애웠거나 노래를 부르면은 이게 정말 평생 남습니다. 네. 치매가 걸려도 이거는 기억을 할 정도로 남습니다. 네. 근데 그런 의미의 대상을 주고 싶어 가지고 이 대회를 하셨다는 그 말이 굉장히 감동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예선을 하게 되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어떤 시를 어떻게 아이들이 해야지 여기 이제 물론 공고 보면 다 나와 있죠. 예, 예. 네, 근데 여기서 사실은 생각보다 전국 어린이 동시 낭송대회가 있다는 거를 모르는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럼 또 저희 방송을 보고 예. 제가 사실은 몇몇 분들에게도 지금 있다, 근데 몰랐더라고요. 예. 지금 뭐 4학년, 5학년인데도 몰랐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예선할 때는 어떤 시 또는 뭐 자유시가 있는지 뭐 또 우리 시인님의 시가 있는지 예. 이걸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몰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게 어디 그 기관이나 뭐 그렇죠. 정부기관, 맞아, 지방자치단체 이런 데 지원을 받았다면은 거기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수 그렇죠, 있겠지만 그렇죠. 우리는 그냥 이 시를 좋아하는 사람, 아이들을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좀 이렇게 후원해서 그렇죠. 뭐 진행하는 이 행사다 보니까 홍보에는 좀 약간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차츰 이제 많이 알려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다행인데 다만 그리고 또 이제 이 준비는 일단은 이 그 후원금을 기부금을 내시는 분들이 대부분 저희 독자분들입니다. 윤보영 네. 시를 좋아하는 분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윤보영 시인의 동시는 한 편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무조건 한 편은 들어가야 된다. 나머지는 발표된 어떤 동시집이나 등단된 동시집. 예, 그렇죠. 등단된 네. 동시집이나 또 이 교과서에 나오는 시라든지 네네네. 이런 걸 가지고 원본을 가지고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을 한 편 하는 이 두 편을 하게 됩니다. 예선에서 예, 그러면 예선에서. 우리 윤보영 시인님의 시 한 편, 예. 그다음에 등단된 동시 한 편, 예, 그렇죠. 그거를 녹음을 해서 예. 메일로 이제 보내는 거죠. 그렇죠. 아. 예, 그렇게 됩니다. 그 이제 지정된 시는 한 100여 편이 이미 이제 그 팬클럽에 팬카페에 이제 거기에 등재돼 있기 때문에 그 카페 이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옛날은 바람편에 보는 안부라 했는데 지금 네. 행복 이야기 윤보영 시인의 팬카페 하면은 검색이 되는 뭐 그런 윤보영 것이- 시인의 네, 팬카페 예, 카페를 예, 클릭을 하면 그렇죠. 공고도 나와 있고 예, 예. 우리 윤보영 시인님의 시 동시도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 중에 선택을 해서 우리 시인님의 그렇죠. 시는 하면 되는 거고, 예, 예. 그다음에 일반 자유시는 등단된 시인분 어떤 분의 시든 상관이 없습니다. 예, 예. 그 시를 한 편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시를 본선에서도 합격이 되면 그대로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군요. 예, 예. 그러면 어쨌든 예선부터 본선까지 그 시를 얼마나 많이 애우고 그렇죠. 또 노력하고 했겠습니까? 예. 네. 그리고 은상부터 신앙송가 자격증이 나가나요? 아니면 금상까지 나가게 되나요? 언성까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군요.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이 밑에 이제 생활하시는 분들이. 추진위원회가 별도가 있기 그랬구나. 때문에 뭐 네. 그때 또 때에 네네네.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공고가 나가면은 공고에 네네. 그거 어디까지는 보면. 신앙송 인증서를 준다고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이 동신앙송대에서 이제 상을 받으면은 이게 이제 학교 가서 다시 교장 선생님이 다시 그것을
전수식을 한다고 그럽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박수도 많이 받고 또 자신감도 생기고 그렇죠. 옛날에는 우리가 웅변대회를 많이 나갔잖아요. 웅변대회. 네네네. 그와 예전에는 마찬가지로 많았죠. 웅변대회를 하는 게 자신감을 갖는 겁니다. 그죠? 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동시 낭송대회에도 참여를 하게 되면은 사람들 앞에 관중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이 발표를 할 수 있는 이 대담성을 기르기 때문에 앞으로 살아가는데 그런 부분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자신감이 생각합니다. 생긴 거죠. 자신감 생기는 거죠. 네네. 사실은 저희 그 박시분 어린이도 예. 5살, 6살 때부터 동시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제 뭐 일반시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학교에서 발표를 하거나 그럼 제일 먼저 손을 들고 맞아요. 회장, 부회장 뭐 이렇게 정교회장 하면은 본인이 다 작성해가지고 예, 예, 정교회장을 예, 나가고 예,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너무 굉장히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예. 한 명씩 낭송하는 게 아니고 이 폭을 넓혀놨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 아빠 셋이 하겠습니다. 그럼 셋이 하는 거고 예. 동생이 있으면 동생까지 해도 되고 할머니가 있으면 할머니까지 같이 해서 뭐 상관이 없어요. 팀으로 그렇죠, 하는 게 팀으로. 있습니다. 독창적인 신앙성. 그렇죠. 네, 근데 사실은 제가 그거 굉장히 하고 싶어 했거든요. 네. 그래서 할머니와 손자의 기억을 오랫동안 평생 남기고 싶다라는 생각을 얘기를 제가 부천에서 굉장히 많이 예, 했었는데 예. 우리 선생님께서 그거를 해주고 네, 네. 계셔서 정말 이 대회는 정말 윤보영 전국 어린이 동시 낭송 대회는 정말 꼭 나가야 되겠다. 식구가 다 나가야 되겠다. 예. 이렇게 할머니와 영원히 평생 남을 수 있는 기억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정말 우리 윤보용 시인님의 열정과 문학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동하게 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 좀 말씀드리고 네네네. 싶은 것은 지금 해외에 이제 우리 동포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네. 가끔 저를 찾아오는 분들이 계세요. 네. 어떻게 찾아오냐면은 어떻든 인터넷을 통해서도 찾아오고 하면서 한결같이 하는 말이 고맙다는 말이었어요. 네. 뭐냐면은 그렇죠. 해외에서 동시 낭송대 학예 발표 같은 거 할 때 네. 도대체 어린이들이 할 수 있는 이 낭송의 영상이 없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회 할 때마다 그쵸, 영상으로 나오는. 30개씩 이렇게 네. 발표가 네네. 되는데 그 동시 그 영상이 조회수가 굉장히 많아요. 뭐 만 명 이렇게 유튜브 조회한 것도 있고 이런 어린이들이 일약 이제 스타도 될 수 있는 그 스타 보다가는 그만큼 많이 봤다는 거고 네네. 해외에서 그럼요. 또 제 동시는 좀 짧습니다. 이렇게 그렇다 보니까 해외에서 한글에 익숙하지 않은 서툰 어린이들이 윤보영 시인의 동시를 가지고 발표를 하는데 그렇게 아주 어린이들이 적절한 거죠. 네, 너무 네, 길면 네. 아이들도 그렇죠. 지루할 수 있고 예, 예. 힘들어하는데. 그래서 아. 이 교포 이 사회에서는 윤보영 시인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세상에. 얘기해 주니 저도 또 이 대회를 유치하고 또 네. 유치라기보다가 그냥 이렇게 그 진행을 하고 자부심을 가는 거가 자부심을 갖고. 자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제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예. 자 어디 카페로 들어가야 되는지 한 번만 정확하게 한 번 더 예. 말씀해 주세요. 윤보영 시인의 팬 카페가 있는데요. 행복 이야기라고 그렇게 좀 저는 그러면 알고 다음 카페에 있고요. 예. 윤보영 시인의 팬 카페. 팬 카페. 예, 이렇게만 팬 해도 카페. 들어가지는 그럼요. 거죠. 윤보영 그 카페가 윤보영만 쳐도요. 이제 팬카페가 아. 한 20년 된 팬카페가 네네네. 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은 역대 이제 그런 어떤 네네. 수상된 뭐 영상들이 다 있기 때문에 예. 윤보영 네. 팬카페라고 해도 되고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게 바람편에 보낸 안부라는 두 분 이제 5번째인가 그 시집 제목을 따가지고 팬카페를 만들었는데 어린이들 동시가 이제 큰 우리가 이제 역할을 하는데 네네. 그 바람이라는 의미가 별로 안 좋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름을 변경했는데 그래도 이제 윤보영 팬카페 팬카페. 하면 네네. 자동으로 들어가는 뭐 그런 팬카페가 있습니다. 네. 예. 경기도 광주의 효 이야기터 또는 윤보영 길이라는 곳이 있다고 하던데요. 예.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또 어떤 일들을 하는 곳인지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 지금까지는 이야기터 휴로 이렇게 불려졌는데 네네. 그게 이제 최근에 휴 이야기로 이렇게 그 이야기터로 바뀌었습니다. 네네. 이곳은 대한철강 박종구 회장님 네 분께서 이곳에 머물면서 삶에 지친 사람들이 찾아와서
잠시 바쁜 일상을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곳에 오는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다 이제 이 식사도 무료로 제공하고 또 커피도 무료로 제공하고 이렇게 하던 곳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최근에는 이제 그렇게 규모가 자꾸 커지다 보니까 나름대로 관리비도 많이 인건비도 들어가고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뭐 대여 공간 뭐 이런 식으로 변경은 하긴 했습니다. 뭐 참가 네네. 그 들어오는데 일부 이제 뭐 입장료식으로 해서 만원 받기도 하면서 뭐 커피라든지 여러 곳 이제 이렇게 제공해주는 뭐 이런 부분이 노로 운영되긴 하는데 그거보다가 이 이제 그 대한철강에서 운영하는 이 휴 이야기터에서 윤보영 시인이 이게 퇴직하고 죽을 때까지 쓸 수 있는 이런 집필실을 하나 내어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집필실에서 시도 쓰고 또 이 독자도 만나고 또 제자들 시 강의도 하고 뭐 이렇게 보람되게 할 수 있고 또 저는 그에 대한 보답으로 워낙 제가 꽃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 넓은 지금 한 15,000평 정도 되는 그 넓은 공간에다가 꽃을 많이 심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수국 있죠. 수국꽃. 네, 수국 좋죠. 앞에 제주도나 가야지 수국꽃 볼 수 앞에. 있는 그 수국. 그것을 네. 한 2,000포기 정도를 심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서울에서 한 50분, 1시간 거리인 그 태화산 경기도 광주시 도청면 그 태화산 자락에 있는 거기 수국 그 언덕에서 올라서 앉아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은 마치 동해 바다로 와 있는 것 같아요. 파란 물길이 전체를 다 덮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함성을 지를 정도로 이런 어떤 그 수국 그 언덕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독자를 만나고 시 낭송을 하고 또 시를 쓰고 백일장도 하고 이런 어떤 공간으로 또 활용하죠. 어제도 이제 전국에 있는 그 이 시가 아니라 그 수국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25명이 모여가지고 그 겨울 수국밭들 다니면서 지금 봄을 기다리는 마음을 확인하고 수국들도 이제 봄을 기다리거든요. 그 봄을 기다리는 마음도 확인하고 또 앞으로 필 꽃에 대한 상상도 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갔습니다. 잠깐 거기 그러면 수국이 만개할 때가 몇 월 정도 될까요? 지난해는 6월 15일 날 수국 축제를 했고요. 6월 축제를 달에. 한 250명 정도가 모여서 했고 올해는 그보다 조금 더 늦추어서 6월 28일 날 수국 축제를 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수국이 보니까 한 10,000송이 정도 피었는데 올해는 아마 50,000송이 정도는 피지 않을까.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보이는 게 전체 이렇게. 근데 저 앞에 지금 스크린 앞에 이제 푸른 이게 초록 잎 보이듯이 거기는 오직 진한 하늘색 이렇게 아주 가을 하늘 같은 파란 수국이 온 산을 다 이제 덮어가지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즉 휴 이야기터는 사람들이 와서 쉬었다 가는 공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윤보영 길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제 수국도 이제 많이 피었지만 그 사이사이에 또 뭐 그 캘리도 써서 선생님의 그 시가 다 걸려 있죠. 도 좀 있고 가는 길마다. 저도 그림으로 봤거든요. 그렇죠. 2019년도에 전국의 캘리 작가들 333명을 모이라고 했어요. 그 현장에 그렇게 많이요? 그러고 난데 거기서 우리는 다 모여요? 그 이제 또 선착순으로 이제 모이셔가지고 선착순으로 해야 왜냐하면은 너무 많아서. 그렇죠. 그럼 전국에 있는 캘리 하시는 분들 다 오셨겠는데? 그렇죠. 거기에다가 333명에다가 또 이제 그 운영진 스텝이 있고 또 이 주차 관리하는 이런 분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한 500명이 거기서 행사를 했는데 이제 이야기터 휴 이야기터에서는 항아리를 하나씩 다 내어드렸어요. 중고 항아리로. 항아리를? 그 항아리에다가 글을 써서 그걸 시를 곳곳에 항아리에다 그렇죠. 그러니까 333개의 항아리 시화가 만들어졌던 거죠. 네네네네. 그걸 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 산책로나 이 길 따라 놓다 보니까 그게 바로 윤보영 시가 있는 길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름 붙은 거고요. 지금도 거기서 윤보영 시인의 독자들 이제 이 제자들이 출판 기념회도 갖고 또 저것도 하죠. 이 뭐 작품 발표도 하고 또 현장 수업도 하고 또 시도 배우고
이런 공간으로도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번에 6월 28일은 예. 뭐 날짜가 확정된 예, 겁니까? 확정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수국은 확정된 피는 날짜가 있기 때문에 아. 그때로 확정을 했기 네네. 때문에 근데- 그때 나중에 아, 초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날 이 수국 축제는 뭐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 가나요? 아니면 누구나 다 갈 수 있는가요? 누구나 다 올 수 있고 보통 여기 이제 이런 행사가 2월 15일 날 여의도에서 한번 했는데 네. 300명이 등록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뭐 그렇게 300명 정도는 올 수 있고 네네. 우리 낭송하시니까 낭송 한번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네, 그죠? 어때요? 아니 좀 저야 해주실 수 뭐 있어요? 여기까지 달려오셨는데 아, 그러니까. 시인님께서 네. 부탁하면은 이제는 네. 언제든지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 낭송하시죠, 우리. 네, 우리 선생님도 같이 낭송하고 오셔가지고 계십니다. 네. 지금까지 사례 보면 그래요. 충분히 그 사례비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냥 교통비 정도로 한 5만 원 정도 이렇게 드리는데 또 이제 이현주 우리 낭송가님은 다 기부를 해주시고 가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운영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제 사비를 들여서 300명 행사를 진행하고 하는 네, 거죠. 네, 그렇죠. 그 제자들이 이제 장하잖아요. 그렇게 네, 네. 어렵게 시집을 내고 그 출판 기념회를 하는데 보통 10명 정도가 출판 기념을 해요. 그렇게 같이 연합으로 쫙 이제 300명한테 네네네. 사인을 다 해주는 거죠. 네네. 네. 첫 시집 내고요. 이 시집을 누가 받아갈까 걱정하는데 줄 서서 내 앞에서 이렇게 사인을 받아간다. 네. 예, 그건 뭐 굉장히 영광이죠. 되게 좋아합니다. 네. 예. 네. 그 시집 이렇게 출판 기념회 이렇게 할 때 제가 네. 이제 처음 출판하신 이제 분의 시인의 이제 시를 좀 낭송을 해달라고 하면서 초대를 받아서 제가 가서 봤는데요. 정말 제가 또 한 번 감동했던 게 누구든지 처음에 출판을 할 때는 방법도 모르고 또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이게 굉장히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연해요. 근데 여기 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출판사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정말 그 10분한테 심지어는 제목부터 그림까지 그 표지의 그림까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 조언을 다 해주시고 또 후원도 해주시고 예. 또 그렇게 출판사 사장님이 직접 오셔갖고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시인님께서 한 분 한 분한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시에 첨삭도 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어떻게 보면 저자분들은 시만 쓰고 모든 일을 다 주변 분들이 해주시는 거 보고 예. 제가 우리 수업할 때 누구든지 시를 내실 분은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정말 그리고 그분들이 축복받았구나. 정말 행복하겠구나라는 그렇죠.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나 다 시집을 내고 싶고 물론 시를 쓰고 싶지만 시집을 내고 싶은데 감히 엄두가 안 나고 그렇죠. 또 시집을 냈다고 하더라도 이 시집을 누구에게 주느냐고 이렇게 이제 고민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하는 것은 감성 시집 내는 걸 지도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첨삭 지도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시집을 발간할 때 윤보희 시인학교 뭐 지원이라든지 발간 지원이라든지 이런 표시를 하고 발간하게 되는 거고 이제 그 출판사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들은 어디 출판사든 하든 괜찮은데 다만 그래도 시집을 잘 만들어주는 출판사가 있어서 그쪽에서 이제 출판을 하면서 또 출판 기념회를 여는데 또 후원도 해주면서 네네.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데 뭐 특별히 어디 출판사에 하라 뭐 저희들은 그런 건 얘기는 안 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잘 만들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네. 또 왜냐하면은 다른데 냈다가 다시 또 이제 여기 내는 분들을 보면은 책은 잘 만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었어요. 네. 시인님께서는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가고 계시고 그로 인해 문학의 문턱은 높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내어 글을 쓰게 하시고 책 출판은 물론 출판 기념 신앙송회까지 열어주셔서 책 저자분뿐만 아니라 참여했던 관객들까지 진한 감동과 행복을 담고 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소망하는 일이라든가 앞으로 또 하시고 싶은 버킷리스트가 있을까요? 예. 누구나 다 꿈이 있고 이루고자 하는 소망하는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꿈은 이루라고 있고 또 희망은
펼치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꿈이 있다면 물론 시인으로서 꿈은 그냥 죽고 난 뒤에 사람들이 기억하는 시 한 편 남기는 거, 뭐 그게 이제 꿈이지만 또 현실적으로 이렇게 이루려고 하는 것은 정말 시를 쓰고 싶어도 학창 시절에 문학 소년 소녀였지만 그 바쁜 일상에서 살아가면서 그걸로 꾹꾹 눌러 담았던 그 눌러놓고 있는 감성을 열어서 그 지나간 일상과 현실적인 일상이 이제 메모되어서 시집으로 탄생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뭐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보다 많은 사람들이 시인이 되어서 어떤 가족들에게 문자 하나를 보내더라도 이게 감성적으로 설득력 있게 보낼 수 있고 또 친구들에게 또 사업을 하고 또 어떤 강사를 하고 이런 분들이 시집 속에 내 이력을 담아가지고 나 이런 거야, 이런 사람이야, 또 우리 할머니가 시인이셨어, 우리 엄마가 시인이야,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자기의 그 가치가 높아진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또 저희 윤보영 감성시 학교에서 그런 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고 보통 시집은 8개월 정도 내에 시집을 발간하시더라고요. 지금 시작하면 아마 늦 가을에 시집이 나올 수 있겠죠. 지금까지 한 50여 분이 시집을 발간했는데 시집 수는 벌써 2권, 3권까지 내기 때문에 80여 권이 발간됐고요. 그 발간된 그 시집을 낸 시인들 중에는 베스트셀러 작가도 있고요. 또 인터넷상 굉장히 이렇게 스타가 되신 분도 있고 또 그걸 가지고 이제 강의하시는 뭐 그런 어떤 제자분들도 있고 또 다양한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특히 강의하시는 분들은 이 시집이 이력서적 역할, 안심을 하고 믿어주더라. 학교 같은 데서 이렇게 이제 강의를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내가 제안한 사람이 시인이라고 하면서 시집을 한 권 들었을 때 그 나오는 이력을 보고 이 정도는 믿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신뢰를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보다가 우리가 가족들에게 이 자녀들에게 집을 물려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집은 내가 죽고 나면 팔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지만 이 시집은 죽고 나도 우리 어머니가 시인이셨고 우리 할머니가 시인이셨고 이 시집은 어떻게 없어질 수 없어요. 우리가 할아버지 때에 그 전 할아버지 때에 혹시나 문집이라도 하나 있었다면 그거는 가족이 지금 갑옷처럼 오잖아요. 그죠? 그거 마찬가지로 이 시집도 아주 오랫동안 그냥 집에 갑옷처럼 물려줄 수 있는 팔릴 수도 없는 집처럼 팔릴 수도 없는 그런 귀한 재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시인님께서는 지금 우리 그 프랑스에 보면은 평생 그 초등학교 초중고를 졸업할 때 300편을 넘는 시를 애우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수업을 하면. 그래서 시인님께서도 전 국민이 시라는 바다에 물결을 쳐서 평생 시집 한 권을 내서 평생 죽어도 그 시집만은 남길 수 있는 이런 전 국민이 그러기를 바라는 게 바로 버킷리스트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전국 곳곳을 다니면서 인문학 강의를 많이 합니다. 이제 하는데 그 제목 앞에 보면은 전 국민 시인 만들기 프로젝트. 라고 대단합니다. 전 국민 시인 만들기 좋아요,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시를 쓰면서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개발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곳곳에 뭐 문협이라든지 문인협회 지부라든지 이런 다양한 곳에서 제가 이걸 가지고 인문학 특강을 하고 있죠. 예. 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버킷리스트 하나 중에 이렇게 시를 쓰거나 또는 자서전을 이렇게 쓰는 거를 꼽더라고요. 예. 네, 그래도 이제 시는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데 자서전은 막막하게 생각하면서도 또 소원, 소망으로 남겨놓더라고요. 예. 또 혹시 시인님도 자서전에 대해 생각해 보셨는지 아니면 그동안 또 쓰고 계셨던 시나 동시 그리고 문학생활의 업적이 자서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예, 누구나 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자서전을 내고 싶어 하죠.
또 성공한 기업가나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들은 그 살아오는 과정을 성공한 과정을 최고로 엮기를 원하죠. 뭐 저 역시도 그런 마음은 있겠지만 그보다는 저는 매일매일 이 시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지나간 예를 들면 입춘이다, 뭐 춘분이다. 그러면은 그 춘분에 대한 시를 매년마다 발표했기 때문에 그게 여러 개 쌓여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 일상이다. 그러면 그 시집 속에 발간된 시집 속에 그동안의 내 일상들이 다 담겨 있다고 보면은 시집을 지금까지 21권 발간한 그 자체에 어떻게 보면 저의 한 20년 이상 된 내용이 그 안에 담겼다면은 그게 그런 어떤 그 자서전 같은 성격을 갖지 않느냐. 그리고 또 시를 배우는 가르치는 분들, 그 이제 배우는 분들에게도 그때 이제 시제를 내 드려요. 예를 들면은 앞으로 이제 4월 14일이 블랙데이라고 짜장면 데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시제 중에 하나가 짜장면 데이. 블랙데이라는 걸 내주고 뭐 이렇게 해서 이분이 만약에 1년 정도 걸려서 시집을 냈다면은 그 이 시 속에는 1년 동안의 그 계절의 변화라든지 사람들의 생각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내용들이 시집 속에 담기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게 바로 자서전이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이게 진실된 자서전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막상 대기업이나 뭐 이렇게 이런 분들 쓰시 보면은 허구도 있고 그런 게 많은데 너무 그래서 과대하게. 그렇죠. 그래서 네, 별로 그렇죠. 자서전은 인기가 없는데 네. 저도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예. 자, 인생에서 예술은 일상이고 또 일상이 예술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가장 늦게까지 할 수 있는 예술은 바로 문학입니다. 처음으로 문학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 혹시 시인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어떻든 저는 이제 시를 쓰는 시인이니까 한번 감성시 쓰기에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감성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반 시와 감성시는 좀 구분이 되는데 특히 윤보영 시인이 쓰는 감성시는 짧은 감성시입니다. 우리가 시에 대한 고정관념만 버리면 누구나 다 시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시인은 그러니까 이제 시는 어려워야 된다. 물론 이제 90년대 말에는 모더니즘 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시를 금세 해석을 하면은 안 되는 어려운 시를 쓰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 그런 그 시는 무조건 어려워야 된다 하는 그런 그 부분은 물론 이제 우리가 낭송 대회에 나가는 낭송시, 긴 낭송시 이런 것들은요 좀 어렵습니다. 근데 그 시는 낭송을 하면서 틀리기 쉬운 발음이라든지 또 이렇게 사투리라든지 뭐 이런 거를 이제 본인이 낭송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습관처럼 거기다 넣으면은 그게 감점 요인이 될 수 있는 이런 시를 선정해 가지고 낭송하고 이러다 보니까 역시 이제 맛은 없을 수 있잖아요, 그죠?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는 제가 하는 것은 전통 시가 아니라 짧은 감성시 중심으로 제가 시 쓰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는 길어야 된다. 아닙니다. 요즘은 스피드 시대에 길으면 읽어주지 않으니까 한 줄이라도 예를 들어서 감성만 담기고 감동만 주면 그게 시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지금은 전 국민 시인 시대인데 거기서 시는 시인만 쓴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뭐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해서 시인은 시인이나 써야지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시를 쓸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내치지 마시고 피를 들고 메모하고 그걸 가지고 한번 시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한번 여러분들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즉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감성시 쓰기에 도전해 보면 어떨까라고 이런 말을 드리고 싶고 또 제가 아까도 이제 소개했죠. 휴 이야기터의 경기도 광주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시인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 이제 강사 양성반 수업도 하고요. 또 인터넷으로 이 이제 줌을 통해서 네.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과정에 감성시 쓰기 지도를 줌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그럼요. 할 수 있겠네요. 기회는 얼마든지 네. 있겠네요. 늦은 그렇죠? 시간인 9시부터 10시까지 일과 마치고 퇴근했어도 이제 들을 수 있는 그리고 그 자체를 전체를 다 첨삭해 주는 과정을
녹화를 해가지고 네. 줌에서도 그걸 또 이렇게 제공해 드리기 때문에 복습도 할 수 있고 또 나름대로 이제 수업에 참여 못하신 분들도 그 영상을 보면서 아하 내 글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이렇게 이제 바뀔 수 있겠구나 하는 가능성을 그 이 영상을 보면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도전하는 분들이 스스로도 감동하겠네요. 이렇게 첨삭지도 네. 받고 내시가 이렇게 예. 변화되고 그 네네. 9시에 한 15분 정도가 이제 줌 수업을 하는데 끝까지 나가시지도 않고 어떤 분은요. 아예 막 이게 가게에서 이제 그이 일하다가 가게에서도 예, 아. 듣고 한 네. 분도 나가지도 않고 눈이 이제 초롱초롱하면서 밤 9시에 예, 열심히 피곤할 텐데도 들어요. 불구하고. 예, 굉장히 열심히 듣습니다. 예. 정말 시인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이런 또 동시가 생각이 나네요. 예. 아까 시인님께서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짧은 감성시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그 중에 짧은 동시가 시 중에서 엄마 내가 왜 좋아? 그냥 넌 엄마가 왜 좋아? 그냥 예. 그냥이라는 예. 이런 시가 예. 제목이 문삼석의 문삼석 네네. 시인의 또 그냥 동시. 이게 짧아요. 네. 짧지만 그게 그렇지만 굉장히 예, 크다는 그런 의미가 의미가 굉장히 크죠. 사랑이니까 부모고 네, 네. 자식이니까 오. 그리고 또 그 짧은 곡에 노래로 네. 동료로 작곡도 되고 했던 시인데요. 예,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이제 동시를 한번 해볼까라고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 아이들이 어렵고 이게 뭐지? 이런 그 생각을 갖고 있는 아이들한테 엄마하고 같이 손잡고 오잖아요. 그럼 제가 반드시 이거를 시킵니다. 예. 그러면 아이랑 엄마랑 같이 그냥이라는 그런 시를 동시를 하니까 굉장히 본인이 하면서도 되네? 이런 마음을 갖는 것 그렇죠. 같더라고요. 예. 네. 아주 여러 가지로 아마 좋은 기회도 많고. 그럼요. 그럼 이제 그 시인 학교라고 이렇게 타이틀은 쓰긴 하는데 그 후에 이제 저는 그래요. 제 앞으로 이제 지금 이제 그걸 시작했는데 저에게 감성시를 배우는 제자들이 이제 시집을 낸 분이 50명이 되잖아요. 앞으로도 이제 굉장히 더 늘어날 건데 그 감성 시집을 이 판매가 될 수 있는 윤보영 감성시 작은 도서관이라고 해가지고 그 휴 이야기터에다가 카페에다가 한 코너를 감성 시집 이 도서관을 만들어서 서점을 만들어서 서점에서 판매를 해가지고 작가들에게 조금이라도 이제 도움이 되고 5천 원 정도 한 권에 한 5천 원 정도 이렇게 판매를 해서 그 수익금을 이제 우리 작가들이 가져갈 수 있는 이런 걸 지금 하고 있는데 일부 지금 일단 시작했고 지금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서점을 보고 찾아와서 우리 제자분들의 시집을 사고 또 독자들 이제 작가를 초대해서 거기서 사인회도 한 번씩 하고 하는 행사를 열 생각입니다. 예. 네. 경기도 강주에 있는 휴 이야기터 반드시 가봐야겠습니다. 예, 오시면은 환영입니다. 그러니까요. 물론 뭐 꼭 시를 써도 되지만은 시를 안 써도 차만 마시고 바깥 구경만 해도 바로 그게 시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우리가 거기서 현장을 다니면서 시 쓰는 연습도 하고요. 현장 또 수업도 하고 거기는요 봄부터 봄에 제일 먼저 피는 게 지금 수선화와 홍매가 지금 한 이렇게 산이 이제 수선화 꽃이고 또 이 홍매가 한 100여 주의 홍매가 홍미길을 만들어서 피죠. 또 그거 지고 나면은 샤스타 데이지라고 그러죠. 이 국화처럼 생긴 꽃이 온 이 산천을 다 덮는 그런 계기가 오죠. 또 여름에는 수국이 바다를 만들죠. 거기는 산성 땅이기 때문에 수국이 파란색 수국이 이렇게 많이 피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제 가을에는 구절초가 뭐 한 500평 정도가 구절초만 멋있죠. 구절초도 피면 구절초 축제도 하고 하죠. 네네네. 뭐 그렇게 이제 사시사철 꽃을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한번 이제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시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야기터 휴 이야기터에 있으면
봄, 여름, 가을, 겨울뿐만 아니라 다 시가 절로 나오겠네요. 예, 절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동으로 시 한 권은 시집 한 권은 예. 나오게 네. 되겠네요. 예, 예. 보니까 이야기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예, 예. 네. 자, 시가 쓰고 싶거나 책을 시집을 내고 싶으신 분은 경기도 강주에 있는 휴 이야기터에 무조건 달려가십시오. 네네. 네, 언제든지 환영하고 우리 시인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실 겁니다. 네. 드려야죠. 네네네. 예,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듯이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문학의 길은 끝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커피 시인 또는 감성 시인이라는 별칭을 가진 윤보영 시인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선생님, 네. 오늘 시인님과 함께한 시간 정말 눈 깜짝할 사이 네, 갔는데요. 그렇습니다. 좀 어떠셨습니까? 네. 이렇게 지금까지 시인과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윤보영 시인님의 매력을 듬뿍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시인님께 시를 더하니 더 자세히 볼 수 있었고, 그다음에 시인님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네, 시인님의 매력 있는 그런 모습들 그대로 더 환대하고 또 존중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 더 멋진 그리고 더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시고요. 더 중요한 거는 건강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네. 오늘 또 이 시간에 행복한 시간을 같이 가지면서 앞으로도 건강한 모습으로 오래오래 네,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네. 했습니다. 예. 그래야지 또 발전된 거 모습을 네, 또 이 네. 자리 또 오셔가지고 계속 또 네, 독자들한테 네. 알려야 그렇죠. 되는 거죠. 네. 아,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자, 우리 윤보영 시인님께서는 오늘 방송을 하면서 또 어떠셨을까요? 또는 못다한 말씀하셔도 되고요. 예. 오늘 방송한 느낌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정말 평범하게 살아가는 한 시인의 삶, 그리고 그것도 삶을 뛰어넘어서 시로 열어가는 일상을 맛있게 느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시를 쓰면은 저는 이제 행복한 시를 쓰는데 나부터 행복해야 되고 또 내가 행복하니까 행복한 시가 나오고 그 행복한 시가 또 가족들과 이웃들과 사이를 행복하게 만들고 이런 어떤 순환 구조가 되다 보니까 우리 사회 곳곳에서 웃음소리가 들리는 이런 어떤 이 기폭제 같은 역할을 시가 할 수 있다, 이런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보다 많은 분들이 시처럼, 시 속의 주인공처럼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또 향기나는 그런 일상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시인님 예. 말씀처럼 시라는 속에서 꽃이 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람이 살아가면서 실수도 하고 상처를 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속에서 서로를 용서하는 것은 관계를 더욱 깊고 돈독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산모래 꽃망울이 터지는 소리를 그 사람과 함께 듣는다면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 될 것입니다. 오늘 3월 보이는 라디오 두 번째 이야기, 시를 품고 사는 사람들의 글 읽는 마을, 윤보영 시인과 나누는 시간 정말 행복했습니다. 4월 보이는 라디오 첫 번째 이야기, 시를 품고 사는 사람들의 시 읽는 마음에서는 부처 문인 옆에 김성배 시인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3월 보이는 라디오 두 번째 이야기, 시를 품고 사는 사람들의 글 읽는 마을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